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인터뷰 두 분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찬반 인터뷰. 근데 장영진 기자 석사 논문이 음란물 규제라고요? 예, 표현의 자유와 사전 심사 제도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예. 근데 이제 그 청소년 보호 법제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란물 규제를 일단 중심적으로 해서 썼습니다. 예. 이번 사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그래요. 이 음란물이라고 하는 정의가 사실 현재로서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음란물이 과연 불법인가라는 문제도 현재로서는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음란물은 다 불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주 특정한 개인을 그 특정한 개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면은 과연 이것이 불법인가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리벤지 포르노라든가 그렇죠. 네. 또 아동이 나온다든가 그렇죠. 청소년이 등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명백한 불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처벌도 해야 되는 네.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물론 그런 그 음란물들이 많이 유통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음란물을 표적을 해서 이제 규제를 해야지 이 접속 자체를 막는 거는 좀 과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접속 과정에서 특정 패킷을 잡아내기 위해서 뭐 일정한 스크린 장치나 통제 장치를 넣는 것은 물론 지금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검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검열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 이외에는 없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그렇죠. 예. 그 앞서서 변호사님이 그 위헌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손수호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헌 가능성 있죠. 있습니다. 실제로 음란이 뭐냐. 이거는 누구도 쉽게 정의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법에서 음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법원들이 판단을 내렸는데 지난번 기억하실 겁니다. 고려대 박경신 교수 사건 결국 유죄 판결이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이 됐는데 그 대법원 판결에서 음란이 뭐냐라고 했는데요. 엄청 길어요. 진짜 그거 몇 분 동안 읽어야 될 정도로 음란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누구도 음란을 쉽게 정의할 수 없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따라서 뭐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돼. 라든지 이렇게 좀 너무 쉽게 판단해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과도한 그런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헌법적으로도 문제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더군다나 음란의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시대가 지나면은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뭐 유명한 만화가입니다만 이현세 씨의 이 천국의 신화가 한때 음란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제대로 그 시중에 판매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마광수 교수의 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즐거운 사람. 즐거운 사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음란물로 지정이 됐죠.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예, 마광수 교수가 즐거운 사람으로 1991년에 구속됐는데. 구속됐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네. 코웃음이 쳐지는 일이죠. 그렇죠. 장정일 씨도 그렇고요. 네, 그걸 과연 구속시키는 게 맞느냐. 네. 법원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간단히 좀 덧붙이면 그 음란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긴 정의 규정을 둔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 이를 판단할 때, 즉 음란성을 판단할 때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해서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게 객관적, 규범적 평가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중에 이런 음란이라는 평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뭐 얼마든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방심위가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여론을 좀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론 수렴하지 않았을까요? 다만 그 여론 수렴의 대상이 예. 좀 제한적이었겠죠. 그래요. 어쨌든 이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도 벌써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은 수가 돌파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반복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요. 다른 얘기 봅시다. 국회 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자유롭게 국회를 드나들었다. 그럼 이거 특혜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렇죠. 네. 자, 이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 박순자 의원의 아들 양모 씨가 그냥 엄마 찾아가서 엄마 근무하는 데 가가지고 뭐 엄마 얼굴이나 보고 왔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이 모 사기업, 중견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 사기업의 대관 담당 직원이라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관 담당 직원이라는 것은 기업체 로비스트입니다. 또는 정보원이기도 하죠.
언론을 상대로 해가 여러 가지 리뷰하기도 하고,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는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정관계에서 여러 어떤 얘기가 떠도는지 확인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YTN 같은 이런 데를 시자면 YTN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납품업체가 아주 수시로 그 회사를 드나들 수 있는 상시 출입증을 받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양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부터 출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박순자 의원의 입법 보조원으로 채용되는 형식을 빌어서 자유롭게 출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입법 보조원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사실 입법 보조원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직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거의 모든 명목으로도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입법 보조원입니다. 따라서 입법 보조원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일단은 그 크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원래 직책이 대관 업무라는 것. 즉 말해서 그게 문제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어떤 길을 터준 셈이 되거든요. 지금 박순자 의원은 입법 보조원 채용해서 월급을 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국회의원이니까 일 시킨 것다. 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박순자 의원 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들을 그렇게 24시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줘서 드나들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나 몰랐는데 나는 지금 알았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보좌관이 의정보고서 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원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들이더라. 그래서 아들에게 이거 출입증을 주고 아들을 자주 불러가지고 논의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거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뭘 했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어머니 박순자 의원실의 사람들만 만났느냐, 아니면 뭔가 본인의 본업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들을 만났냐.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어쨌든 박순자 의원 이번 아들 논란으로 지난번에 딸이 혼인할 당시에 문제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이 모양인데 딸 결혼식은 왜 논란이 됐습니까? 네, 지난 2009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박순자 의원의 딸이 결혼식을 했는데 지나치게 호화 결혼식이었다라는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한양대 안산 캠퍼스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서 그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김용호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이상득 국회 부의장, 그다음에 김경환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아주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는 그래요. 당시 축의금을 내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이 50m가 넘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 결혼식장을 장식한 화환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삥 둘르고도 남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당시 문제됐었죠. 2009년이라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알려져 있는 이런 외환 위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원이 약간 흥청망청한 결혼식을 해도 되느냐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우리 작가가 그 결혼식 갔다 왔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화려했다고. 예. 왜 갔습니까? 예? 왜 갔나요? 그 결혼하신 분하고 친분이 있다고. 그렇군요. 네. 네. 예. 어쨌든 박순자 의원이 엄마 마음이다. 그만큼 자식을 사랑한다 이런 뜻 같아요. 글쎄,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 김승현 회장이 갑자기 번뜩 떠올랐습니다. 아빠의 마음 얘기를 했는데 글쎄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 마음이 다 그렇다면은 글쎄 다른 당의 다른 의원들한테도 비슷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혹은 과거에 새누리당 이쪽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또 공격을 해서 공직 사퇴까지 받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엄마 마음이라기보다는 글쎄 팔이 안으로 지나치게 굽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선이잖아요. 예. 또 상임위원장입니다. 엄마 마음을 표시하고 정말 잘 가꾸는 게 중요하면은요. 정말 그 일만 해야 돼요. 그 일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은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연속으로 악재가 떠오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이 했던 5.18 망언 논란은 자꾸자꾸 커져만 갑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꺼지지 않는 모습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체 윤리회를 열어가지고 징계를 논의했다고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글쎄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 11시부터 열 예정이었는데 이 태극기 부대 200여 명이 갑자기 영등포 당사로 몰려들면서 회의가 좀 여의치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회의를 열었는데 역시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했고 약 4시간 동안 진행이 됐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합니다. 내일 추가 회의를 열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결론이 내일도 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징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류도. 네네. 예. 그 가장 강한 징계는 뭐 제명이나 뭐 이런 걸 텐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뭐가 있는지부터 볼까요? 예. 일단 자유한국당에 당원 당규가 있잖아요. 당규 중에 윤리위원회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에 보면은요, 징계 종류가 4가지입니다. 가장 무거운 게 제명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탈당 권유. 그 다음에 당원권 정지. 그리고 마지막이 경고인데요. 이 4개, 징계를 하게 된다면 이 4개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회법에 있는 징계는 또 다릅니다. 다 같지 않아요. 가장 무거운 건 제명으로 동일해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입니다. 또 출석 정지 기간에는 세비를 반만 주고요. 그 다음은 이게 징계인가 싶어요. 공개 장소에서의 사과, 또 공개 장소에서의 경고. 이게 국회법상의 징계 4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한다면 이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국회 차원에서 다시 윤리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 열려서 징계가 결정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명 혹은 뭐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바로 그 징계가 바로 그 절차 중에 하나인데요. 윤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확정이 됩니다. 이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몇 명의 의원들이 제명하는 게 맞다라고 찬성표를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약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맞네요. 추정되죠. 네.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 거의 100%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역사상 이 제명이 결의된 사례는 사실 딱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1979년 김영삼 당시 전 그 대통령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는데 제명된 사례가 있었고요. 제명까지는 아닙니다만 거의 제명에 준하는 상태가 하나 있었죠. 1975년에 김옥선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김옥선 의원 같은 경우 당시 관제 시위, 반공 관제 시위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이적 행위를 했다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올라가서 그 실제로 그 제명안이 그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죠. 그래서 이제 여야 대치 상태가 심화되니까 본인 스스로 이 대치 상태를 풀겠다고 하면서 사퇴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명이 된 거나 다름없지만 형식상으로는 사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딱 2차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다른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근데 어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른바 반나치법이라고 불리는 네. 이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무슨 법입니까? 예. 지금 또 이런 망언을 하면은 형사처벌 가능해요. 명예훼손도 있고 모욕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명예훼손죄에 큰 빈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만원 씨도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군의 그 침투설을 주장하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된다. 대상이 특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그 토론회에서 했던 뭐 유가족 5.18 유가족은 뭐 5.18 유공자들은 뭐 괴물이다. 이렇게 하면은 범위가 특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하지만 5.18 자체를 폄훼하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한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개입설을 주장한 경우에는 우리 법상 처벌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민사 책임은 있어도. 그래서 이런 처벌의 흠결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특정한 운동 또는 특정한 사건, 특정한 운동 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비방, 비판 등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는 건데 이게 국제법적으로 볼 때도 사실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관련된 법을 두고 있습니다만 독일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부정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네, 이런 비슷한 규정을 만든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치를 찬양하거나 유태인의 대량 학살을 부인하거나 또는 2차 대전 침략을 미화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데 이것이 반나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독재 찬양 금지법 정도가 될 겁니다. 혹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잠시 추진되다가 실패했던 이 민주질서보호법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망언이 지금까지 몇 번 되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또 그냥 넘어가면 또 되풀이 될 것이다. 몇 년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쐐기를 박자 못하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였는데 처음에는 일부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냥 웃어 넘기기도 하고 약간 비방의 대상 정도로 생각이 됐는데 점점 이것이 커지면서 일종의 사회 한 흐름이 돼버렸고 특정 지역에 가면은 그 5.18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그냥 대세처럼 돼버린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그 잘못된 그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식은 두 가지 가능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5.18 특별법에 관련된 처벌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예. 아니면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서 5.18 또는 그 이외의 유사한 그런 운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하는 방법도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이러한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또 이제 바라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5.18 과정에서 벌어졌던 학살은요. 민간인 대량 학살의 전투원에 의한 민간인 대량 학살에 해당되는 건데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시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미화한다든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이런 범죄 행위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5.18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그냥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이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등이 자세히 공개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다라고 한 것이고요. 개인정보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유사한 경우에도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 5.18 경우에만 특별히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서 법원에서 이미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공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법원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네. 근데 자꾸 그런 걸 주장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간에 흠집을 좀 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5.18을 사실 5.18을 계속 건드리는 것이 본인들로서는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세력에서의 단결, 자기 지지세를 결집시키는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망언을 냈던 새 국회의원 중 한 명이 이제 유공자 명단을 공개를 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개가 안 될 걸 알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고요. 또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굉장히 참 그런 술책에 가까운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 한꺼풀 더 뒤집어서 보면은 좀 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정명 의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정명 의원은 이제 현역 법무 시절에 이제 지뢰를 밟아서 한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던 부분이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네가 진짜로 이정명 의원 당신이 진짜로 지뢰를 밟았는지 딴 걸 밟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혹은 뭐 당신이 순찰 돌다 그랬는지 뭐 어디가 오줌 누르러 그랬는지 확인해 봅시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